다음 날 저녁 영숙이 친구들과 만나러 나간 사이에 수지는 민호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속으로 연습했던 말들이 목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이번만큼은 정말 남편이 자신을 믿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여보, 이것 좀 들어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후라 또 다른 갈등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진아, 또 영숙이 이야기야? 너 요즘 영숙이한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민호의 말에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직 들어보지도 않고 벌써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여보. 이번엔 정말 증거가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증거? 뭔 증거? 민호의 목소리에는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해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민호는 귀찮다는 듯이 들었어요. 하지만 영숙이 올케가 혼자 웃고 있더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자 민호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이게 영숙이 목소리야? 네, 영숙 씨가 전화로 저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전혀 없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드디어 진실을 알아줄 거라는 기대감과 혹시 또 믿어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수진이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수진아, 이거 불법 녹음 아니야? 영숙이 동의도 없이 녹음한 거잖아. 수진은 당황했어요. 녹음 내용보다 녹음 방식을 문제 삼고 있었거든요. 여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야, 중요해. 그리고 영숙이가 너 걱정해서 한 말일 수도 있잖아. 혹시 정말 내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니야? 민호의 말에 수지는 더욱 당황했어요. 남편조차 영숙의 편을 들고 있었거든요. 여보, 녹음 들어보셨잖아요. 영숙 씨가 제가 혼자 웃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수진아, 혹시 너 정말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니야? 아니면 무의식 중에. 민호의 말이 계속될수록 수지는 절망감에 빠져들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가져다 줬는데도 남편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영숙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들려드렸는데 의심이 아니라 영숙이가 오랜 세월 우리 가족이었는데 갑자기 너한테 나쁜 짓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너를 걱정해서 한 말 아닐까? 수지는 가슴이 막막했어요. 영숙의 악의적인 거짓말이 녹음에 그대로 담겨 있는데도 민호는 여전히 영숙을 감쌌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이 친구들과의 만남을 마치고 돌아온 거였습니다. 영숙은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지만 순간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영숙은 사람의 기분을 읽는데 도가 터 있었거든요. 오빠, 올케 언니 뭐 하세요?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며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혹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아, 별거 아니야.
수진이가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민호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자 영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걱정스러운 표정 뒤에는 계산적인 생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영숙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하는 사람의 떨림이 담겨 있었어요. 연기력이 정말 뛰어났거든요. 영수가, 수진이가 내가 자기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민호가 영숙에게 직접 말하는 것을 보고 수지는 절망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빠, 그건 영숙이 당황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연기였습니다. 사실 영숙은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올케 언니,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영숙이 수진을 바라보며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정말 억울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영숙 씨, 부녀회에서 제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혼자 웃고 있었다고도 하셨고요. 수진이 직접적으로 물었지만 영숙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미 대답을 준비해뒀거든요. 아, 그건 언니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서 걱정이 되어서 한 말이에요. 저는 정말 언니를 걱정해서. 영숙은 즉석에서 그럴듯한 설명을 해냈어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언니를 걱정해서 한 말인데 혹시 오해하신 건 아니죠? 언니가 오랜 세월 아이 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민호가 영숙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숙의 설명이 합리적으로 들렸거든요. 그럼 그런 거였구나. 수진아, 영숙이가 너 걱정해서 한 말이잖아.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여보, 그게 아니에요. 영숙 씨가 거짓말을. 수진아, 그만해. 영숙이가 오랜 세월 너를 챙겨줬는데 갑자기 왜 이래? 녹음까지 하면서 민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수진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가족들이 모두 영숙 편을 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수진은 혼자서 울었어요. 가장 믿었던 남편조차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으니까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이 베갯니들 적셨습니다. 결혼 이후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더욱 교묘하게 나왔어요. 수진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선제 공격을 해야 했거든요. 엄마, 올케 언니가 어제 제 말을 녹음했대요. 명자가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영숙이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녹음을? 명자가 놀라며 돌아봤어요. 며느리가 신우이를 녹음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네, 제가 올케 언니에 대해 나쁜 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오빠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영숙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어요. 정말 진짜 억울한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명자가 놀라며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은 그때 마침 부엌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 영숙이 녹음을 했어? 어머니, 그게. 수진이 설명하려고 했지만 명자가 말을 끊었어요. 왜 가족을 녹음해? 그게 정상이야? 신우이를 믿지 못해서 몰래 녹음을 한다고? 명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며느리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영숙이 계속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사람의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올케 언니가 저를 너무 의심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정말 언니를 걱정해서 부녀의 아주머니들한테 말씀드린 건데, 영숙이가 뭘 잘못했다고 녹음까지 해. 수진아, 너 요즘 정말 이상해. 명자는 완전히 영숙 편을 들었어요. 수진은 사면초가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영숙 편을 들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영숙 씨가 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다녀요. 부녀회에서 거짓말? 영숙이가 왜 너에 대해 거짓말을 해? 내가 요즘 워낙 예민해져서 정상적인 걱정도 거짓말로 들리는 거 아니야? 수지는 절망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저는 정말 옳게 언니를 걱정해서 한 말인데, 혹시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영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억울해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야, 영숙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수진이가 너무 예민해진 거야. 명자가 영숙을 달래며 수진을 나무랐어요. 수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진은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동네를 걷다가 우연히 들은 대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 씨가 요즘 정말 이상하다면서요? 그러게요. 영숙 씨 말로는 혼자 웃기도 하고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르기도 한다던데. 아, 그럼 정말 우울증이 심각한 거네요. 영숙 씨가 얼마나 걱정하시던지. 수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동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모두 영숙이 퍼뜨린 거짓말들이었어요. 아이 없는 스트레스가 그렇게 무서운 거구나.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는 거 보니까. 그러게요. 영숙 씨가 정말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올케를 돌봐야 하니까. 병원 열심히 다녀서 얼른 치료하세요. 수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영숙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확실한 물적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영숙이 급하게 나가면서 방문을 열어둔 채 나간 거였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방문을 열어두지 않는 영숙이었는데 이날만큼은 급한 일이 있었나 봐요. 수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남의 방에 들어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됐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영숙의 거짓말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영숙의 방에 들어간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영숙이 갑자기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있었고 정말 뭔가를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첫 번째 서랍을 열어보니 평범한 물건들만 있었어요. 화장품, 액세서리, 일기장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약병이 숨겨져 있었어요. 라벨을 보니 영어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수지는 그 이름이 낯설었어요. 레보노르게스트렐. 수지는 급하게 핸드폰으로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검색 결과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응급히 임약의 주성분이었고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임신을 방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게 설마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어보니 작은 수첩이 있었어요. 영숙의 글씨로 날짜와 함께 간단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5일 마이너스 차에 넣음 3월 20일 마이너스 또 넣음 4월 3일 마이너스 9개 4월 10일 마이너스 베개 밑에 부적 4월 15일 마이너스 신발 깔창에 머리카락. 수지는 그 노트를 보고 온몸이 떨렸어요. 영숙이 자신의 음식에 뭔가를 넣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부적과 머리카락까지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었어요. 더 뒤적거리니 네 번째 서랍에 빨간 봉투가 있었어요. 안에는 한문으로 뭔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부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영숙의 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어요. 몸에 좋지 않게 하는 부적. 할머니가 써주심. 베개 밑에 놓으면 효과 좋음. 수지는 경악했어요. 영숙이 자신을 해치려고 부적까지 구한 거였어요. 그리고 정말로 자신의 베개 밑에 놓았다는 말이었습니다. 마지막 서랍에는 작은 봉지가 있었는데 안에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어요. 수진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색깔과 굵기를 보니 분명 자신의 것이었어요. 봉지에는 부적과 함께 신발 깔창 밑에 넣음. 걸을 때마다 운이 나빠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지는 소름이 끼쳤어요. 영숙이 이런 미신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이 외출해서 돌아온 거였습니다. 수지는 급하게 모든 것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후 원래 자리에 놓고 영숙의 방에서 나왔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영숙이 눈치챌까봐 걱정됐습니다. 언니, 집에 계셨어요? 영숙이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인사했지만 수지는 더 이상 그 미소를 볼 수 없었어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악의를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네, 방금 왔어요. 수진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 그럼 차 한 잔 끓여드릴까요? 오늘 좋은 차 하나 샀거든요. 영숙이 부엌으로 향하려 하자 수진이 급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의 급작스러운 반응에 영숙이 의아해했어요. 평소 같으면 고맙다고 하면서 받아들였을 텐데 말이에요. 언니, 왜 그러세요? 예전에는 제가 끓여드리는 차를 좋아하셨는데. 영숙의 말에 수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차에도 뭔가 들어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안 마실 거예요. 수진이 냉정하게 말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영숙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혹시 저한테 화나신 일이 있어요? 아침에 녹음 이야기 때문인가요? 없어요. 수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영숙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역겨웠거든요. 수진이 냉정하게 대답하고 방문을 닫아버리자 영숙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평소의 수진과는 너무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방에 들어간 수진은 촬영한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약병, 노트, 부적, 머리카락. 모든 것이 영숙의 악행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리고 수지는 자신의 베개를 들춰봤어요. 정말로 베개 밑에 작은 부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빨간 천에 쌓인 작은 종이였어요. 수지는 그것을 집어들고 나서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신발장으로 가서 자신이 자주 신는 운동화를 확인해 봤어요. 깔창을 들춰보니 정말로 자신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이 정말로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이 정도 증거로 민호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부적이나 머리카락 같은 것들은 미신으로 치부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임신방해 약은 달랐어요.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었거든요. 모든 증거를 차근차근 정리해서 민호에게 보여줘야 했어요. 3일 후 수지는 민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물적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여보, 정말 중요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정말 다른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민호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수진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 영숙이 의심하는 건 정말 그만해야겠어. 네, 알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수진이 약병 사진을 보여주자 민호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처음 보는 의학적인 증거였거든요. 이게 뭐야? 영숙 씨 방에서 찾은 임신방해 약이에요. 레보노르게스트렐이라는 성분인데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임신을 방해한다고 나와 있어요. 임신방해약? 민호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수진아, 이거 정말 영숙이 방에서 찾은 거야? 혹시 너가 다른 데서... 여보, 제가 왜 이런 걸 구해요? 그리고 이것도 봐요. 수진이 노트 사진을 보여주자 민호가 더 집중했어요. 영숙의 손글씨로 된 구체적인 기록이었거든요. 이게 영숙이 글씨야? 네, 언제 저한테 약을 탔는지 날짜까지 기록해뒀어요. 3월 15일 차에 넣었다고, 3월 20일에 또 넣었다고, 4월 3일에는 국에 넣었다고. 이 행동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기록을 보세요. 민호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영숙의 글씨였거든요. 그 특유의 둥글둥글한 글씨체를 민호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그런 약이야? 확실해? 직접 검색해 보세요. 민호가 핸드폰으로 약 성분을 검색해 보니 정말로 임신방해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응급피임약의 주성분이며 지속적 복용 시 임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춘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이네. 민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봐요. 수진이 부적 사진을 보여주자 민호가 더욱 당황했어요. 이게 뭐야? 영숙 씨가 저를 해치려고 구한 부적이에요. 몸에 좋지 않게 하는 부적이라고 메모까지 해뒀어요. 그리고 정말로 제 베개 밑에 숨겨놨어요. 부적? 설마. 민호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사진 속 영숙의 메모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제 머리카락도 몰래 모아뒀어요. 수진이 머리카락 봉지 사진을 보여주자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신발 깔창 밑에 넣어서 제가 걸을 때마다 운이 나빠지게 하려고 했대요. 영숙 씨가 직접 메모해 둔 거예요. 민호가 서서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오해나 걱정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이었거든요. 여보, 이제 믿어주시는 거예요? 글쎄, 이상하긴 해. 하지만 영숙이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어. 민호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어요. 가족인 동생을 쉽게 의심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명확해서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여보, 직접 물어보면 영숙 씨가 인정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교묘하게 거짓말을 해왔는데. 그래도 일단 들어봐야지. 혹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수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호가 아직도 영숙을 완전히 의심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민호는 영숙을 따로 불렀어요. 하루 종일 고민한 끝에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영숙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오빠? 영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대답했지만 민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혹시 수진이 음식에 뭔가 넣은 적 있어? 영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질문이지만 막상 들으니까 당황스러웠거든요. 오빠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궁금해서. 민호도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어요. 동생을 의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저는 옳게 언니를 위해서만 했는데요. 몸에 좋은 걸로만. 영숙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야 하는데 몸에 좋은 것이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몸에 좋은 걸 뭘 넣었는데? 민호가 예리하게 추궁하자 영숙이 당황했어요. 아, 그냥 비타민 같은 거요. 옳게 언니가 요즘 기력이 없어 보여서. 영숙이 당황하며 둘러댔지만 민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영숙의 반응이 너무 부자연스러웠거든요. 영숙아, 너 수진이 몰래 뭔가 했구나? 오빠, 저는 정말 옳게 언니를 걱정해서. 비타민을 왜 몰래 넣어?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민호의 추궁이 계속되자 영숙은 더욱 당황했어요. 변명할 거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수진이 거실로 나왔어요. 대화를 다 들었거든요. 영숙 씨, 이제 그만하세요. 언니, 몸에 좋은 거라고요? 임신방에 약이 몸에 좋은 거예요? 수진이 약병 사진을 보여주자 영숙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설마 자신의 방을 뒤졌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영숙아, 이게 뭐야? 민호가 동생을 추궁하자 영숙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오빠, 저는 영숙아, 정말 수진이한테 이런 약을 먹였어? 영숙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네, 제가 했어요. 민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동생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왜, 왜 그런 짓을 했어? 올케가 아이를 낳으면 저는 정말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았어요. 영숙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어요. 오랜 세월 숨겨왔던 질투심이 마침내 밖으로 나온 거였습니다.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수진이를 해치려고 했던 거야? 저도, 저도 힘들었어요. 빚은 갚아야 하고, 나이는 먹어가고, 옳게만 관심받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민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그때 명자가 소음을 듣고 거실로 나왔어요. 뭔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민호가 명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영숙이 수진에게 임신방에 약을 먹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명자는 약병 사진을 보고 나서 영숙을 바라봤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영숙아, 이게 정말이야? 엄마, 내가 수진이한테 이런 짓을 했어? 영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드러났으니까요. 네, 제가 했어요. 하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명자의 얼굴에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딸이 이런 끔찍한 짓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힘들다고 이런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 가족 모두가 영숙을 비난하는 상황에서 영숙은 무너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 다음 날 수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영숙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변호사님,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수지는 영숙이 자신에게 임신방해 약을 먹인 일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이건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타인의 몸에 해를 끼친 것이니까요. 특히 임신을 방해하는 약물을 몰래 투여했다면 더욱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럼 고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기록까지 남겨뒀다면 증거가 명확하죠. 처벌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수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영숙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가족 관계를 완전히 파탄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어요. 이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영숙 씨, 변호사와 상담받고 왔어요.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언니, 영숙 씨가 저한테 한 일은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임신방에 약물을 몰래 투여한 것은 상당히 심각한 범죄라고 합니다. 상해죄요? 네, 고의로 제 몸에 해를 끼쳤으니까요. 처벌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영숙은 공포에 떨었어요.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언니, 제발.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영숙 씨가 저한테 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아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 씨,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선택이요? 첫 번째는 제가 고소하는 거예요. 그럼 영숙 씨는 법정에서 모든 걸 밝혀야 할 거고 형사처벌도 받게 될 거예요. 영숙이 바들바들 떨었어요. 법정에 서서 자신이 한 일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무서웠거든요. 두 번째는 영숙 씨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지금까지 저에 대해 한 모든 거짓말을 사과하고 이 집을 나가는 거예요. 언니,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는 조건으로요. 영숙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법적 처벌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집을 나가는 게 나았거든요. 하지만 수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쏟아내야 했습니다. 영숙 씨, 저는 결혼한 이후
지금까지 수년 동안 아이 못 낳는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동네 사람들 시선도 견뎌내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언니, 영숙 씨의 질투 때문에, 영숙 씨의 이기심 때문에 제가 아이를 가질 기회를 빼앗긴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그 몇 년의 시간이, 그 소중한 시간들이 영숙 씨 때문에 사라진 거라고요. 그게 불쌍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지 못한 게 불쌍하지 않냐고요. 수진이 울분을 토하며 소리쳤어요. 태어나지 못한 아이에 대한 그리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원망,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니, 저는 정말, 저도 한 명의 여자예요.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영숙 씨가 그 꿈을 빼앗아간 거예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어요. 민호와 명자도 수진의 절절한 호소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제가 뭔가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완전한 여자인 줄 알았다고요. 언니, 제발. 그런데 알고 보니 영숙 씨가 고의로 방해한 거였어요.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계속 약을 탔어요. 영숙은 수진의 절규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영숙 씨, 제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알아요?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는지 알아요? 언니, 저는 그런 저를 보면서도 영숙 씨는 더 심한 짓을 했어요. 부적까지 만들고 제 머리카락까지 모아서 수진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영숙 씨한테 뭘 잘못했나요?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인간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알겠어요. 제가 나갈게요. 영숙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수진의 절절한 호소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일주일 후 영숙은 부녀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요. 제가 수진 씨에 대해 지금까지 한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영숙이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니요. 수진 씨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한 것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한 것도 모두 제가 지어낸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나, 정말이요? 네, 그리고 저는 수진 씨에게 임신을 방해하는 약을 몰래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부녀의 사람들은 경악했어요. 신우이가 올케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영숙 씨,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질투 때문이었어요. 제가 빚에 시달리고 늙어가는 동안 수진 씨만 관심받고 행복해지는 게 싫었어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영숙의 사과 후 동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영숙을 비난했고 수진을 동정했습니다. 그동안 영숙의 거짓말을 믿고 수진을 이상하게 봤던 것을 미안해했어요. 2일 후 영숙은 정말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저는 이제 정말 떠날게요. 영숙아. 민호가 마지막으로 동생을 불렀지만 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갔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영숙이 떠난 후 집안 분위기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명자는 수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영숙이 말만 믿고 너를 의심했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도 속으신 거니까요.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며느리보다 딸을 더 믿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민호도 수진에게 깊이 사과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을 끝까지 믿어줬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증거가 없었으니까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무 성급했어. 앞으로는 내 말을 더 신중하게 들어볼게. 6개월 후 수지는 병원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임신하셨어요. 수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영숙이 약을 끊은 지 몇 달 만에 자연 임신이 된 거였어요. 정말요? 네, 아주 건강한 아기예요. 그동안 임신이 안 되셨던 이유가 있었나 보네요. 수지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자신의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 임신 소식을 알리자 가족들은 기뻐했어요. 정말, 정말 임신했어? 명자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네, 어머니. 드디어, 우리 수진이가 드디어. 영숙이가 그런 짓만 안 했어도 벌써 몇 년 전에 손자를 봤을 텐데. 명자의 말에 모든 사람이 영숙의 죄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10달 후 수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명자는 손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 내가 이렇게 오래 참고 견뎠으니까 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5년이 지난 지금 수지는 완전히 예전과 다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랑스러운 아들과 함께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가족들과 함께 말이에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웠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니까요. 영숙이 뿌린 거짓말의 씨앗은 결국 진실의 햇빛에 말라 죽었고 수지는 새로운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더니가 딱 맞는 우리 집 하편이 끝났습니다. 재미있었다면 박수 짝짝. 눈치 보지 말고 좋아요. 꼭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